덕질 권장 프로젝트 덕업상권 아다치미츠루 세 번째 편. 러프 편. 네. 시작해볼까요? 예. 네. 저는 뭐 여전히 똑같이 식상한 인물이죠. 네. 슈키라 담당하고 있는 CPD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해피 FM에서 변정세 다 이거 되게 멘트 지겹다. 저는 지겹죠? 네, 뭐 우리 다음 분 쌈박한 거 생각해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 PD고요. 강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돼? 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뭐 만화라든지 여러 위대한 망가의 위대한 저서 강 기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걸로 병신년을 맞아서 좀 이렇게 미담도 나누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CPD가 하나는 뭐를 들고 오셨어요. 러프 소장판 본인 거를 저렇게 근데 그냥 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고 싶다. 그 책에 빼곡하게 무슨 우리 사전같이 포스트잇을 붙여오셨어요. 뭔가요? 아, 그거는 뭐 인상 깊은 장면, 뭐 대사 이런 게 나오는 곳곳마다 이렇게 플래그죠. 이게 3M에서 나오는 플래그라고 해서 파는 제품인데 태그? 뭐 이런. 네,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 책 에피 대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3M에서는 광고 안 해주나요? 했으면 좋겠다. 네, 3M 저희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위대한 방가 쓸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렇게 많이 붙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붙였다는 건 그만큼 뭐랄까요? 뭐 좀 주관이 없었다. 핵심 외의 것이 너무 일단은 붙이고 보자. 매 페이지를 다 좋아한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에 그냥 막 붙인 거죠. 네,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아다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셋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러프다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사실은 뭐 계속 이것만 기다렸다고 해도 네. 하지만 할 얘기는 또 앞에서 많이 풀어버렸어. 네, 그래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H2랑 터치에 많은 얘기를 해서 작가로서의 아다치미츠루 얘기는 조금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광고를 듣고 와서 그러면 러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디, 드디어 오는군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 윈터 이즈 커밍? 아니요, 만화. 아, 그거. 액션, 호러. 어드벤처. 그리고 남자. 방대한 일본 만화의 망망대에서 건져올린 위대한 32작품. 위대한 망가는 대단히 매혹적인 만화 가이드예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만화 안내서. 위대한 망가. 대호평 탈매즈. 아, 이건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닌가요? 로그프레스. 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무슨 표정? 정말.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고노 팟캐스트와 요로한 스폰서노 덕분에 보내드립니다. 러프 좀 다르죠? 앞에 H2랑 터치랑 비교해서 강 기자님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야구가 아니라 이제 수영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어떤 이제 많은 변화들이 감지가 되죠. 아다치 최초의 수영 만화. 네,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다시 또 수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수영에 대해서 느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수영을 잘 아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심플한 어떤 스포츠로서 수영을 활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 다음에는 뭐 육상으로 뭐 재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순하죠. 근데 참 저번에도 생각했지만 이게 다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인 거잖아요, 일종의. 네. 일본은 참 동아리 활동이 발달했나 봐요. 부카츠라고 하죠, 부카츠. 부활동. 네, 우리로 치면 CA. 네. 근데 그렇게 우리 CA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뭐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뭐
근데 자율학습하는 시간 아니었나? 제가 그래도 처음 학교를 들어갔을 때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를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뭐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죠. 12년이니까. 그 세월 동안 그래도 좀 부활동이 좀 활발해지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받고 졸업을 했어요. 아,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강 기자님도 그러셨어요? 글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더 오래돼서 뭐 그래봐야 1년 차인데 무슨 저는 재수도 해가지고 더 오래됐어요. 근데 부활동이라고 하면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예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뭐 어디 형식적으로라도 가입을 그런 거 뭐 영화감상부, 뭐 농구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사실은 시간 때우기 용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 동아리도 아니고 사실은 뭐 시의 시간에만 모여가지고 잠깐 뭔가 하고 헤어지는. 아니 근데 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서는 전일제 클럽 활동이라고 해서 토요일은 통으로 클럽 활동만 했거든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최 PD는 저보다도 조금 더 늦게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럭저럭 재밌었던 게 영화 감상부에 들어가면 실제로 영화를 보러 가요. 물론 문제점은 뭐냐면 축구부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영화를 같이 보러 간다는 게 문제긴 한데 한 번은 탁구부를 들었었는데 축구만 했어요. 그리고 등산부에 한 번 또 가입을 했었는데 은근 열심히 했어. 그러게. 한 번은 등산부에서 부산을 또 갔었어요. 등산부에서 부산을 가요? 네. 등산은 안 하고 그러니까 뭐지? 부산의 태종대를 갔다 왔어요. 바다를? 네네. 네, 관광부네요. 먼 곳까지 어디 갔었다. 등산도 계속 했고. 그러니까 그 수학여행이나 소풍의 일환이 아니라 부활동으로 간 건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네. 그 정도면 괜찮죠. 저는 고등학교 때 요리부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리를 진짜 요리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칼 한 번 잡아봤어요. 낚시칼 한 번. 요리를 별로 안 시켰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손으로 만들어요? 모르겠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고 중학교 땐 테니스부 했었는데 라켓 한 번 안 잡아본 것 같은데 뭐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최근의 부활동들은 아마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괜찮을 것 같긴 요즘은 한데. 요즘은 또 열심히 하시나? 그다음에 요새는 방과 후 활동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전문 선생님 모셔다가 축구를 배운다던가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별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신뢰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만에 늘 등장하는 맞아요. 동아리 부활동 같은 거 보면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되게 대입 빡세게 하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친구들은 동아리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약간 부럽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그런 건 있겠다. 수시로 들어가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 자소서나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경시대회 이런 거 나가잖아요, 다. 요새 경시대회는 조금 제한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네, 경시대회 뭐 경력을 쓰지 말게 되어 있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간 일본의 부카츠, 부활동, 클럽 활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럽다. 부럽다. 늘 부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아이들이 너무 막 공부 같은 거에 찌들지 않고 좀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티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향후 한 20-30년 내에는 힘들 것 같고 이게 한국화가 되면 또 막 해외 조선화 되나요? 안 좋을 것 같아. 이걸 가지고 뭐 평가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자 넘어갑시다. 답답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아무튼 수영이에요 이번에. 러프는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죠. 1987년부터 89년까지 이제 소년 썬데이에서 연재한 작품이고요. 러프는 총 12권이고 아마 이제 신장판은 6권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뭐 줄거리는 뭐 여전히 단순합니다. 수영만큼이나 또 단순한데 야마토 케이스케라는 이제 남주인공이 있고요. 이 사람의 어떤 커리어는 중학 시절 이제 100m 자유형 부문, 여기서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데 전국 3위에 자유형. 빛나는 선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수한 선수인데 그 다른 어떤 아다치 미치로의 주인공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3위니까 나중에
1위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나는 3위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1, 2위는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평영으로 전향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 미적지근한 그 소년 주인공이 나오고요. 뭐 실제로 어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졌을 때 분함을 계기로 분발한다든지 뭐 자기 힘을 120% 발휘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력, 집념, 근성 같은 것이 좀 이제 부족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니노미야 아미. 뭐 이 여자는 뭐 여전히 아다치 미츠루의 주인공들, 여주인공을 그대로 이제 판박이한 그런 사람이고요. 약간 특별한 지점이 있다면은 이제 두 가지, 뭐 다이빙부의 어떤 유망주로서 시작을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떤 야마토 케이스케가 이제 야마토가의 어떤 전통 과자점의 뭐 후계자라면은 니노미야 아미는 니노미야가 전통 과자점의 어떤 후계자로서, 근데 이 두 집안이 약간 앙숙으로 나오죠. 원수지간으로 나와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약간 그런 설정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 케이스케를 약간 미워하는 어떤 그 정황도 알지 못하면서 그 매년 살인자라는 세 글자를 쓴 연하장을 보내는 연하장을 보내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이제 경영부와 다이빙부니까 당연히 이제 수영장에서 만나게 되겠죠. 서로 이제 우리가 앞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접촉하게 되는, 같은 반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둘의 사랑을 다루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경영부 소속 이런 동급생이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소꿉친구라는 어떤 또 이런 아다치만의 설정이 밝혀지는 이런 아미와 가까워지고, 이 가까워지려고 점점 이 사람 케이스케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노력할수록 어떤 3위에 머문 자신의 성적,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국 1위까지 노리고 마침내 이제 아미와 어떤 약혼까지 맺을 그런 남자 히로키라는 인물과 이제 맞서면서 이 연애와 사랑을 아주 이제 정확히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그런 아다치식의 수영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었죠, 줄거리가. 아니요, 깔끔했어요. 네. 길긴 기네요. 러프. 사실 수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워낙 아다치의 이제 주무기는 야구였기 때문에. 근데 야구에 비하면 수영은 너무 이제 좀 심플하잖아요. 사실 야구는 재밌는 점이 이제, 물론 아다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공을 빠르게 던지면은 더 강해. 그리고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는 팀은 이겨라는 굉장히 단순한 공식을 사용하는데, 실제 야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누가 빠른 공을 던지느냐의 승부가 아니라, 뭐 160을 던져도 그 공이 이제 홈런이 될 수 있고, 100km도 되지 않는 느린 공을 던져도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적인 면보다는 게임적인 면이 좀 도드라지는 그런 경기인데, 그렇게 비하면 수영은 되게 간단해요. 가장 먼저 이 테이프를 끄는, 테이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 해야죠. 그렇죠. 그런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다치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 되게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지점을 보여주기에 뭐 되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죠. 이 기록을 줄이는 게 속도, 그런 시간. 거, 누구를 이기는 것,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선덕 여왕에서 보면 비담이 선덕에게까지 몇 미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걸음, 덕만까지 10보. 적을 이렇게 무찌르면서 선덕까지 몇 걸음, 막 이런 게. 그런 게 있었나? 네, 선덕까지가 아니라 그 극중 이름 뭐였죠? 미실 말고 선덕 아니요, 말고. 어릴 때 이름이 있어요. 뭐지? 덕만이라고. 덕만. 아무튼 거기까지 몇 걸음 하면서 가는 게 있는데, 마치 기록을 단축하는 게 아미에게까지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이 러프가 앞에 우리가 이 2주에 걸쳐서 소개했던 작품을 비교했을 때 좀 재미있는 지점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더 이제 옛날에는 소꿉친구란 설정으로 뭐 집에 붙어 있다거나 근처에 있다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기숙사니까 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시트콤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도 있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조연 친구들과의 생활도 같이 어우러지잖아요. 그런 점들도 앞에 H2나 터치에서는 좀 덜 나왔던 재미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치의 어떤 그 설정은 너무 자기적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두 집안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이렇게 공국방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결국 소꿉친구를 만들기 위한. 근데 그런 장소가 없으면은 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뭐 좀 드물 수도 있고. H2도 그렇고 게다가 여주인공이 밥을 지나치게 잘 해주잖아요. 거의 파출부 역할을 해요. 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그렇죠. 기숙사. 학원 생활, 학교 생활의 로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일단 야마토 케이스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두 집안 사이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집안이요? 네. 둘 다 전통 과자를 만드는 집안이잖아요. 네. 야마토가와 이제 니노미야가 둘 다 이제 전통 과자점을 3대째 하고 있는데 2대째인가? 2대째 하고 있고 이제 3대가 이제 물려받느냐 마느냐죠. 2대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니노미야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케이스케 할아버지가 호호라는 올빼미 올빼미 모양의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본따서 부엉이인 해해인가? 네, 귀가 달려 있죠. 맞아요. 부엉이기 때문에 이제 귀가 달린 해해를 만들어서 이제 오히려 성공을 한 양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귀가 달렸기 때문에 귀여운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일리 있어요. 붕어빵에서의 꼬리가 가진 매력이 있거든요. 그 귀여워서가 아니라 양이 더 많은 양도 더 많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래서 해해라는 이름도 더 귀엽잖아요. 귀여운 거. 귀여운 거. 마치 원한 관계에 이제 두 가문이 놓여 있다라는 설정인데 그 원한이 되게 깊지는 않다라는 걸 함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깊지 않다니요. 저기 매번 그 니노미야의 아버지는 되져라. 그렇죠. 야마토 약간 양가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른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때문인지 이제 현재는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니노미야는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야마토가의 전통 과자점은 지점이 하나씩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기우는 듯한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와중에 부모님들은 특히 아버지는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여자 꼬시고.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상황. 어쨌든 그런 속편함이 이제 두 인물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점도 좀 재미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를 줄 만한 어떤 고전적인 요소를 딱딱 따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어쨌든 그 원한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의 설정이긴 하나 로미오와 줄리엣이 절대 맺어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의 장벽 정도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히로키라는 거대한 장벽이긴 하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는 과정에 이제 오히려 초점을 더 이제 깊숙이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여주인공과 남주인공 야마토와 아미의 인연이 깊다라는 거를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로 소꿉친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러프에서는 중요한 게 둘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자꾸 틀어지는데 둘이 만나게 되는.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연히 겹치면 인연이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대사 자체가. 아주 오래전까지 거슬러 가면 그때부터도 같은 어떤 공간을 또 공유하고 있었고 서로의 기억에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그런 친구였다라는 점, 이런 점을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 야마토라는 친구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 타츠야도 있었고 뭐 히로 히데오도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캐릭터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머리가 짧잖아요. 스포츠 머리로. 네. 그리고 이 앞에 최 PD가 중언부언하네요. 근데 반면에 또 좀 이 친구만의 좀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런 배려심이 되게 많이 강조됐던 것 같아요. 배려는 근데 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타치야도 그렇고 배려는 쩔죠. 그리고 그 열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타치야도 초반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 재능은 가졌지만 노력하지 않는 그런 면이 강조가 됐고 히로는 조금 특별하다고 보기도 그런 게 돌팔이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아예 이제 야구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잖아요. 그리고 축구도 괜찮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되게 미적지근한 주인공들을 늘 아다치는 남주인공으로 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다치 미치로가 좀 열혈을 끝낸 좀 만화가라는 평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되게 터치해서 웃긴 대사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열내는 거야 하고 했더니 타치야가 원래 야구는 열혈 스포츠라고 하는 장면은 좀
웃음이 나는 그러니까 전혀 열혈식으로 그리지 않는데 물론 터치에는 열혈 같은 부분이 나와요. 그 에이지로 감독에 의해서. 하지만 다른 어떤 정말 이거 아니면은 야구가 아니면 끝장이야라는 식의 어떤 땀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건 없죠. 피와 비하면. 땀이 흘러서 막 야구에 뭐 온 승부를 다 걸어야 돼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팔이 고장나면서까지 던지고 이런 캐릭터들이 그런 건 안 절대 나오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적지근한 그런 캐릭터. 그런데 러프에서는 오히려 그런 점이 수영과 이제 긴밀히 엮어지면서 자기가 나아가려는 그런 어떤 과정 아니면 그런 계기가 이제 아미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아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점이 재밌게 다가오는 거죠. 열혈 캐릭터면은 오히려 히로키 사고를 당하고 막 미친 듯이 재활해서 히로키도 그렇고 뭐 저기 러프의 주인공들은 그래도 굉장히 노력하는 점들이 처음부터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노력한다고 열혈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죠. 마지막에 히로키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이제 불사를 하죠. 삭발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내가 아미를 빼앗긴다라는 그래서 절박함이 있어. 마지막에 이제 그 케이스케와 이제 시합을 하면서 뛰어들기 전에 자 아미를 구하러 가자. 자, 아미를 助けに行くぞ.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게 보여지기도 하죠. 이 아미란 캐릭터도 조금 앞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들과는 다른 점이 좀 이렇게 좀 더 감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야마토한테 이렇게 좀 화를 낸다거나 뭐 좀 그런 표현, 감정 표현에 좀 더 솔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랄까? 물론 이 러프에서도 외모 서열화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여기서 안주를 하다니 마치 이제 어떤 조금 외모가 떨어지는 여자랑 사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대사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이미 뭐 예쁜 걸로 서열화가 돼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뭔가 이제 여성 캐릭터의 트로피와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이제 여자를 가질 수 있고 마치 이거를 성취라고 보여지는 듯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진일보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작품 고시엔 우승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이게 대단한 위협이 아니라 고시엔 우승은 뭐 마치 처음부터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한다면 여자와 이제 맺어지게 됐다. 이게 훨씬 더 굉장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케이스케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이제 단순히 승자가 아미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케이스케가 이제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아미와 어떤 거리를 줄여 나가는 과정 자체가 그 아미가 어떤 척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케이스케가 강해지니까 이거는 사실은 트로피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러프가 기존의 작품들하고 달랐던 게 기존의 작품들은 뭐 소꿉친구라는 걸 애초부터 자각을 하고 있고 한 가족 같은 느낌에서 시작을 한 거라면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혹은 애매한 감정을 갖고서 그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그게 감정이 좀 변한다던가 이런 걸 자각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감정선이 변화를 하는데 러프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정말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구도를 따라가고 있죠. 스크루볼 코미디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남녀가 티격태격하다가 처음엔 살인자라고 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엔 그 오해 같은 거 집안 차이에서 비롯된 그런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고 서로 좋아하게 되는. 그리고 서로의 매력을 이제 점점 느끼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기숙사에서 더 일상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나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점들 이런 게 참 재밌었어요. 네, 로맨틱 그러니까, 코미디처럼. 처음부터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사이고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이 맺어질 거 알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차츰차츰 서로의 장점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오만과 편견이 좀 생각났었어요.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이 쓴 영국 소설. 흔녀가 부잣집 도련님 만나서 팔자 펴는 이야기. 맞아. 네, 이 서로에 대해서 한 명은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고 아미는 그 야마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야마토는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입장에서 아미를 바라보면 왜냐면 나는 뭐 쟤랑 뭐 딱히 안 친해져도 돼라는 느낌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거를 해서 극복해내는 거니까. 그게 가장 처음에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권에서 보면 서로 막 싫어하다가 서로의 어떤 진면목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아미랑 케이스케가 둘이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하필이면 거기 위에 있던 양동이가 얼굴에 이렇게 딱 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아미가 얼마나 친절한 아이인지를 이제 케이스케가 깨닫게 되죠.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수영이 되면서 좀 더 이제 극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틱한 장치들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사실은 터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나를 갑자원에 데려다줘 뭐 이런 건데 근데 만약에 안 데려다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영이 되면서 바다에 빠진 아미를 구출하기 위해 이제 전국 기록 보유자인 히로키와 함께 이제 물에 뛰어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아미의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근데 이게 또 되게 안타까운 게 당연히 이때까지만 해도 케이스케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국 최고의 수영 실력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인공호흡을 하는 장면을 그저 멍하니 인공호흡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깨닫죠.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있어 아미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면서 그 방에 껌껌한 밤에 그 장면 저는 정말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그러면서 이제 각성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다치스러운 각성인 게 포스터를 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조용히 어두운 밤 조용히 떼내면서 이제 우상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맞서 싸울 경쟁자가 되었다는 그 거죠. 전에는 또 니주를 깐다고 하는데 니주를 까는 니주 한방 빵 터뜨리기 전에 밑밥을 깐다는 방송 은어. 그것들이 자주 나오는 게 너 경쟁자를 그런 식으로 좋아해서 어떻게 동경해서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결국엔 깨부셔야 할 상대인데 그렇게 존경하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니? 라면서 주변에서 계속 그 경쟁자로서 자각할 것을 종용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어쨌든 그 연애와 스포츠를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좀 긴밀히 엮어낸 작품이고 재밌는 조연들이 되게 많아요. 야구하는 친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오가타. 그 친구가 굉장히 열혈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 뭐 이런저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전학 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잖아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그런데 아무튼 그 마지막으로 아미한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아미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가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고요. 그 아미에게 접근하는 애들을 한 대씩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랬던 아이인데 그 오랫동안의 짝사랑을 끝내면서 아미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케이스케가 그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는 아미를 억지로 불러내는 장면이라든가 마지막에 파티를 열고 그 배웅해주는 장면이라든가 그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우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야구에서 이제 수영으로 바뀌면서 이제 늘 이제 9명의 선수 아니면 또 그 이상의 선수들이 이제 뭐 쿠니미, 히로나, 타치야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연이었다면은 러프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뒷받침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많은 어떤 친구들을 통틀어서 얘가 최고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 하지만 근데 면면이 다들 대단해요. 다들 정말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고 그렇죠. 각 종목에서의 유망주들이고 그러니까 뭐 오가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야구 천재고 세키가 농구? 세키는 원래 싸움을 잘하고 뭐 원래 합디도 3단에 무슨 엄청난 그런 싸움꾼에다가 잘생기기도 했고 뭐 투포하는 친구도 있고 쿠메. 그 그리고 친구는 엄청난 힘을 가르치고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쿄타로 같은 애도 알고 보니까 전교 1등이고 그렇죠. 놀랬냐? 진짜 놀랬어요 그때. 어쨌든 이렇게 좀 매력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뭐 야구를 제일 잘하는 게 남자로서 최고다, 제일 멋진 캐릭터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 괜찮은 남자. 라면은 케이스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슬그머니 이제 강조를 하기 그쵸. 때문에 훨씬 더 빛이 나는 거죠. 케이스케가 그런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나 이런 게 케이스케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하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옛 여자한테 보이는 어떤 배려 같은 그렇죠. 거. 그 길거리에서 아미랑 딸인가? 우연히 이렇게 대기업 딸? 아미랑 억지로 데이트를 하게 된 상황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옛날에 케이스키한테 고백을 했던 하지만 차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요. 맞아.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미가 처음엔 놀렸다가 네가 말했다 차였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화장실에서 진실을 알게 되고 케이스키에 대해서 또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악역 얘기도 하고 싶거든요. 악역이요. 네. 네. 가령 H2의 이제 히로타 같은 그런. 근데 보면은 이제 히로타 같은 경우는 뭐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약간은 개과천선한 듯한 그렇지만 뭔가 이제 껄쩍지근한 느낌을 남기는 그런 악역이었고 터치의 악역이라면 뭐 에이지로 감독 정도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어쨌든 또 내부인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화해하고 뭐 이제 그 세상과도 화해하고 타치와도 화해하고 이런 악역이었어요. 근데 러프의 악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이카와 토오르라는 이제 그건 진짜 좀 네. 근데 얘가 재밌는 게 이것도 갑작스러운 뭔가 설정인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유학 갔다 다시 왔다고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캐릭터 있죠. 근데 얘가 굉장히 교활해가지고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뭐 목도로 이제 케이스케를 노린다든지 멀리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시합 직전에 뛰어오게 만든다든지 아주 이제 나쁜 수를 쓰죠. 그런 수를 많이 써요. 하지만 소년원에는 가지 않으면 노잼이라 빨리 돌릴게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뭐 마지막에 뭐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얘를 어마무지한 차이로 무찔러서 정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점.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되게 짜릿한 쾌감이 있더라고요. 네, 케이스케가 얼마나 강한 인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올고 닿는지 그리고 이런 악역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작품 보면서 아다치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알고 보니 좋은 놈.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싫었는데 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끝까지 나쁜 놈. 깨부시는데 그냥 일조했던 그런 악역이었다는 점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짜릿한 승리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한편으로 또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서 좋았던 건 저기 그 수영 잘하는 그 사람은 누구죠? 유지? 아니. 누구? 말고. 그 대학교 오빠? 네. 히로키? 히로키. 나카니시 히로키가 사고가 난 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맞아. 뺨 때리는 거 완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뺨 때리는 거는 정말 그 아다치의 작품에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렇죠. 특히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좀 어이없을 정도로 나오긴 하는데 불편했어요. 네, 저도 늘 불편했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도 그 러프에서의 뺨 때리는 장면은 히로키가 성격이 나빠지는 때와 이렇게 딱 맞물려서 나와서 그나마 자연스럽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여유가 곳간에서 임신나는 형태의 것이었다면 그 자기가 성격이 나빠진 거를 또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네. 초조한 거죠. 어때? 내가 이런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놀랍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미안하다. 아까 때린 거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것도 저는 조금 뭐 소소하지만 맞아요. 네, 괜찮은. 그리고 또 생각나는 장면은 이제 케이스케가 아미한테 화내는 장면도 인상이 깊거든요. 이거는 약간 너 제일 싫어. 너가 내가 제일 싫어 이거죠. 오마에난테 다이키라이다. 근데 이걸 연출적인 면으로 보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죠. 근데 표정은 굉장히 평온해요. 이 케이스케의 표정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표정을 그렸는데 깡통을 벽에 집어던지고 그 깡통이 떨어지는 것까지 이제 컷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미가 멍하니 있는 이제 오해의 상황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이 인물의 분노를 보여주는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말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다시는 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장면들. 이건 확실히 연출의 힘인 것 같아요. 터치나 H2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그렇게 화낸 적이 없었어요. 있어요. 때려요. 터치에서도. 터치가 언제 때렸어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터치든 H2든 때리는 장면이 있었을걸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여자 주인공을 터치아가
때렸다고요? 있는 것 같은데? 있을 텐데. 있었어요. 네. 근데 뺨 때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주가 남주 때린 거지. 남자가 때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있어요. H2든 터치든 있긴 있어요. 근데 남주가 여주를 때리진 않아요. 아니요, 진짜로. 터치 4권에서 타츠야가 미나미를, H2 6권에서 히로가 히카리를. 아니 근데 그거 생각난다. 갑자기 생각난다. 그 대사도 되게 불편한데 지금 어느 작품에 어디였는지 헷갈리는데 누가 이렇게 맞고 나서 그래 내가 이거는 맞아야 될 상황이었어. 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라고 여자가 말했다. 그러네. 그렇다니까. 있다니까요. 그러네.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아도 된다라는 저는 그거 식의. 되게 불편했거든요. 저도 불편했어요. 네. 근데 어디였지? 터치였나? 터치라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H2 아무튼 아니야? H2 7권에서 히카리가 히로한테 맞은 뒤에 하는 말. 다 있어요, 다. 뭔가 있어. 다 있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다치에서는 이상하게 뺨 때리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하지만 여자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아주 큰일이 아닌 것처럼 넘어가. 뭐 이런 거죠, 뭐. 덕업 상권 캠페인. 폭력은 어쨌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사실은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오죠. 여자가 남자 뺨 때리는 건 아직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그런 식으로 때리고 하는 장면들은 요새는 저는 별로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면, 정말 흔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케이스케는 안 때리네. 그러네. 형으로 표현을 하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러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그래도 히로키보다 훨씬 더 화가 났다는, 정말 얘가 나를 어떻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놀았을까, 이런 분노가 거기 절절히 느껴지니까. 정말. 그러니까 단순히 뺨 때리는 거 말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히로키의 분노랑 이 케이스케의 분노는 약간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히로키의 조급함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물론 뺨 때리는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히로키는 뭔가 네가 감히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케이스케는 배반당한 느낌? 아미를 이제 좀 좋게 생각할까 하던 타이밍에 그런 식으로 얘가 날 갖고 놀았구나. 그것도 내 우상을 이용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드러낸, 훨씬 더 독자가 알기 쉬우면서도 그거를 섬세하게 잘 드러내서 러프가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공감도 되고요. H2나 이런 거는 히로랑 히카리랑 뭐 이렇게 껴안고 있을 때라든가 뭐 눈물을 흘릴 때 이럴 때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얘들이 이러고 있는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라는 거에 대해 의견이 좀 분분했다면 분분해서 또 더 좋은 면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헷갈리게 이렇게 서술됐던 반면에 러프는 그렇지는 않죠. 네. 연출 얘기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계속 했으니까, 뭐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나 실사 영화가 아다치의 작품의 연출을 잘 살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음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래도 이제 서사적으로는 따라하기가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이빙 선수 이제 아미가 이제 케이스케가 보고 있을 때 확실히 좋은 성적을 낸다든지, 여기 함의는 너무 명백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령 뭐 이제 케이스케와 함께 벚꽃길을 걷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간다든지. 제일 좋아하는 장면. 뭐 터치에서도 그런데 이제 뭐 타치야만 이제 미나미가 열이 있다는 걸 안다든지 뭐 이런 장면이 있죠. 자, 이거를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거의 이제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벚꽃길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비슷한이 아니라 거의 똑같은 뉘앙스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 중에 응답하라를 본 분은 강 기자님밖에 없으니까 맞는 걸로. 그런 인터넷 게시글은 봤어요.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렇게 쳐보면은 똑같은 컷을 이렇게 사람들이 붙여놨더라고요. 뭐 야구 모자를 활용한 씬, 뭐 우유를 활용한 씬 이러면서. 우유? 네, 뭐 있더라고요. 상한 우유를 먹는 씬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또 그대로 나오죠.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다치 표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어떤 작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크로스 게임이었나? 뭐 아무튼 그 장면이 이제 응답하라 1994에 나오죠. 그 우유 날짜 지난 기다.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이나 지난 기다. 덩어리 같은 거 뭐 안 떠있더나. 아이고 나중에 가시나 버리라 했더만. 그러고 보니까 뭐 좀 씹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사람들이 금수락하고 시래기를 안 카나 뭣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그래서 그 주인공 별명이 이제 뭐 쓰레기라는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얘기 물론 쓰레기라는 거는 아다치와는 상관은 없지만 어떤 그런 세세한 연출 포인트 이게 서사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걸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 제작진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똑같이 쓴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네, 표절이냐 아니냐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빚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서사적인 건 따라하기가 되게 쉬운데 약간 따라하기가 이제 힘든 아다치 만화 스타일은 이제 뭐 전주에 했던 이게 대사가 없는 이 장면을 연이어 배치하면서 이제 침묵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침묵이 이제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미도 오는데 안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책을 얼굴에 덮고 있던 케이스케가 이제 그 한 장면에서 나오는데 뭐 마치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요. 근데 상관없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히로키랑 뭐 상대가 되겠냐는 질문에도 잠깐 생각을 하고 대답함으로써 뭐 대답은 물론 상대가 될 리가 없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지만 거기에 이제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요즘에 응팔에 좀 사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어떤 연출 방식인데 네. 아다치는 굉장히 멋있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작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할 만한 말은 있지만 그러니까 뭐 어떤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말을 통해서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응팔에 요즘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뭐 소꿉친구가 있는데 소꿉친구가 나와요? 네. 이 설정도 당연히 거기서 나오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좋아하게 된 거죠. 어느 순간. 그래요? 비슷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상어냐면 저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을 보면서 아다치미치로 딱 떠올랐는데 이제 여자도 알아요. 얘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렴풋하게. 근데 친구들이 이제 막 확인해 보라고. 네가 소개팅 나간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남자한테. 그러면 이제 막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소개팅 나가지 말라 그러면은 뭐 좋아하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문득 물어보는 거야. 나 소개팅 하기로 했어. 나 나갈까? 근데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제 남자가 나가지 마. 소개팅.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나가지 마 소개팅 나가지 말라는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런 방식들이 이제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 뭐 약간 투박하긴 해도 뭐 그 메시지는 되게 명백한 것 같고 뭐 이 책에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위대한 망가에도 쓴 건데 이를테면 이제 스키장에서 이제 케이스케가 이제 딱 나딘 군 다음에 이제 아미가 걱정이 돼서 이제 가죠. 그다음에 괜찮냐고 말을 건네니까 케이스케가 유감이네. 인대라도 다쳤으면 히로키 씨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근데 이때 아미가 울먹이는 표정을 하면서 뺨을 때리죠. 때리네 여자도. 이때는 그래. 근데 저기가 맞는 거죠. 남자가 맞는 거죠. 맞아도 이제 싼 그런 장면이죠. 남자도 맞으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아미가 떠난 직후에 이제 뒤늦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케이스케 라고 물으니까 이제 표정이 안 나오고 이제 뒷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만하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신장판에서는 이제 일본 번역으로 해서 중상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훨씬 또 약간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물론 몸은 멀쩡합니다. 당연히 안 다쳤는데 이런 어떤 연출, 이 묘미가 굉장한 것 같아요. 이거를 영상으로 살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배우의 연기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되고. 말 그대로 뭐 아다치미츠루 극단의 배우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만화는 연기를 가장 잘하는 배우들이 출연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미는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되게 좋아했던 장면이 구체적으로 몇 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케이스케가 뭔가 막 번뇌하는 좀 그런 걸 느낀던가? 그러다가 여름날에 햇빛이 막 이렇게 쨍쨍 내리치는 되게 더운 여름날 케이스케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대사가 한마디도 없고 이렇게 여름이니까 막 매미가 울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다가 이렇게 케이스케가 나무에 있던 매미를 이렇게 잡아서 떼었다가 다시 이렇게 매미를 날려보내요. 그걸로 딱 연출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되게 뇌리에 남더라고요. 세세하게 잡아내셨다. 어떤 장면이지? 되게 좋아했던 장면인데 저도 저렇게 포스트잇에 붙여놨었는데 내가 포스트잇을 안 붙였네. 저도 그 장면이 있었던 건 기억나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번뇌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번뇌였는지 나쁜 거는 좋은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아다치 미츠루.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연출적인 측면을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만화책을 보면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터치랑 H2는 약간 뭐 서사를 위해서 할애한 장면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여백이 주는 미는 확실히 러프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H2나 터치에 비해서는. 네. 이게 또 짧고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높아서 우리가 그래서 좋아하는지도 몰라. 몰아쳐서 봐서 그런가? 터치랑 H2가 너무 길어가지고 감정도 좀 더 복잡하고요. 그쪽이. 생각나는 대사가 또 있어요. 그 아까 우리 아다치 미츠루는 결코 어려운 말을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지만 울림을 주는 대사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대사 중에 남자의 하트 위치는 좋아하게 된 여자가 가르쳐 주나요? 꾹 하고 조여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그거는 저기 아버지가 한 말 아닌가요? 맞아요, 바람둥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귀여웠어 근데. 그런가요? 바람둥이 아빠가 굉장히 적재적소에 되게 멋있는 말도 하고. 네, 그 특히 니노미야 그 아버지하고 만나서 이렇게 왜 내 아들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아들도 안 빠져. 뭐 이런 식으로 항변하면서 자기 아들을 내세우고 아미의 짝으로서 그런 장면들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수완이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자기 대해서는 망해가는데 저쪽이랑 M&A를 해서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죠. 직접적으로. 맞아요. 그런 얘기. 그러면 누가 누구를 합병하는 거냐? 당연히 니노미야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슬쩍 인정을 하게 된다든지. 근데 원래 뭐 실제 생활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한 인물은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약간 허술한 그런. 그 대결 장면에서 또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누구랑 누구 대결? 히로키랑 아빠 두 명이 유도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들을 졌다라는 말을 하면은 지는 그 야마토가 지는 거고 또 되게 헷갈린다. 정확히 정리를 하면은 졌다라고 인정할 때까지는 뭐 승부가 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승패가 안 나는 걸로. 졌다고 죽어도 안 하죠. 그런데 또 그 엄마가 그 핵핵대는 거의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도 아직 졌다고 안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려주는 그 장면.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내 아들만의 히트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아들에게 거림돌은 되지 않겠다. 그런 면면이 또 그 장면 하나에 그 시퀀스 하나에 다 응축이 돼 있고. 그 아빠가 바라보는 아들은 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저 아들은 별로 나를 걱정시키게 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너무 크게 엇나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아들한테 젊은 시절에 엉뚱한 짓을 안 해보면 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람 피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참 좋은 훌륭한 교육을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질러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는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고 되게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한번 이번에는 나가보라. 그게 거잖아요. 뭐 아다치 만화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만화들, 청소년기를 다룬 만화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 의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 그렇죠. 청소년기를 정말 빛나게 한번 그때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안주하지 말아라. 이런 주제의식을 계속 던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건 좀 많이 나갈 생각이지만 한창 근데 이 80년대가 일본 되게 호황기 아닌가요? 거품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유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 러프가 어떤 의미인지 되게 앞부분에 초반에 설명이 되잖아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설명하죠. 무질서, 미완성, 스케치 단계에서 자기 자신만의 선을 찾아가는 것이 청춘이다. 근데 저는 청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류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물론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다치 미츠루가 보는 청춘, 또 러프가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마지막 어떤 노인의 말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요. 어떤 뭐 연애에 약간 초점을 맞춘 말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몇 번이고 쓰러져도 뭐 다시 도전할 수 있어서 뭐 청춘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랑 뭐 다를 게 뭐야? 그런가? 근데 이게 약간 너 고통받는 건 청춘으로서 당연하다라는 의미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니었어요. 뭐냐면 정확히 제가 그 대사도 좋아해 써놨는데 그러니까 부럽구만 젊음이 차도 채여도 몇 번이고 여름은 오지 뜨거운 계절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좀 야 너네는 청춘이니까 좀 원래 아픈 거야 약간 이런 거라면은 이 노인이 바라보는 청춘은 그래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런 것을 오히려 너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해서 부럽다 약간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르게 기회에 더 보였어요. 초점을 맞춘 네. 말인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또 뭐 차별화 된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차별화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다른 것 같아 결이. 어쨌든 여기서는 굉장히 심각한 말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만 초점을 맞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뭐 김난도 교수님의 명저와는 좀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네. 함께했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떤 개인적으로 뭘 하셨길래? 개인사는 뭐 굳이 얘기해서 어쨌거나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책 러프를 읽으면서 과연 청춘이 어떤 의미인가를 되게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네. 여기서 뭐 거칠은 무질서, 미완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좀 더 나이를 먹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완성적인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청춘이랑 거를 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뿐이지 여전히 질서도 없고 완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근데 뭐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다들 내가 어른이 맞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는 아직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와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40은 부록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것 같은데 100세 인생 시대. 그러니까 성장기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청춘은 좀 더 긴 게 아닌가. 근데 아다치 미츠루의 청춘과 사이아인이 돼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아다치 미츠루가 바라보는 러프는 별로 너무 막 어른 혹은 기득권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청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저는 좋아요. 맞네요. 네. 네, 그게 덜 불편하게 다 와닿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스케치 단계에서 자기 자신만의 선을 찾으라 하는 게 그렇게 막 꼰대스럽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네. 저는 좋았어요. 이 작품에서. 네. 좋은 점이 너무 많네요. 터치 네, 우리 얘기할 때랑 비교해보면. 뭐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사실 그냥 러프의 가장 좋은 점은 결론인 것 같아요. 결론. 네. こちら二宮亜美聞こえますかただいま8月25日金曜日午前9時25分31秒32秒聞こえますかあなたが好きですこちら二宮亜美大和圭介応答せよ뭐 어떤 만화랑 비교해도 또 정말. 어떤 다른 뭐 영화든 뭐든 다른 그런 줄거리가 있는 작품들과 비교해도 멋진 결말을 만들어냈다는 아름답죠. 점. 그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 사람들이 히로키와 케이스케의 어떤 승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미가 이제 선택을 하는. 근데 이 선택을 듣지 못하고 승부가 시작되는 그런 결말이죠. 근데 저는 아다치 작품을 통틀어서 이 결말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도요. 막 모든 만화를 통틀어도 뭐 결말을 뭐 한 10개 뽑으라면은 당연히 들어갈 만한 그런 훌륭한 대단원이었던 것 같아요. 응답하라 야마토 케이스케로 끝나는 데서 이제 응답하라 1994 뭐 나의 90년대였나? 네, 그런 나왔다고. 제목도 나오고 직접적으로 이제 캐릭터 거기서 성나정이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그 시절.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나의 90년대요. 저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회 전에 케이스케가 저 노래 좋은데 하면서 아미한테 녹음해달라고 한 그 테이프를 나중에 듣다가 건전지가 안 돼서 떨어져갖고 이렇게 뭐지 하고 놓고 가는데 수영하러 갔는데 그 와중에
아미가 살짝 자기 목소리를 녹음한 거잖아요. 네. 아,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지금은 뭐 스마트폰에 녹음해 줄 거 아니고 카톡 보내면 되는데 그립더라고요. 나 아재가 되어가는 건가. 아재라니 어쩜 그런 말을. 아줌마겠지. 굉장히 뭐 인상적인. 그동안의 작품들 보면 승리하는 쪽이 이제 여자를 갖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아다치 작품에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거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야구에서 더 훌륭한 선수 아니 우승을 해야지만 이 여자를 가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단 남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건 뭔지 나왔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비틀어버린 결말이라서 그 아예 정리를 해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그 정리를 해서 해설자 할아버지 대답이 나와 있다면 레이스 전에 전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승패에 의해 좌우됐다고 생각되는 건 싫지 않겠어? 진 쪽을 선택하면 동정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이긴 쪽을 선택하면 꼭 자기가 무슨 상품 같아서 재미없을 테니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아주 이 결론은 이렇게 멋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로. 메타개그인가? 자기 작품을 또 이제 자학한. 어느 작품을 가장 좋아했냐는 뭐 더 이상 물어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어느 장면과 대사가 좋았냐도 더 이상 물어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다치 미츠루에 대한 그러면 십덕지수를 한번 매겨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다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긴 한데 그런데 뭐랄까 그 작품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또 막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작을 하는 작가의 숙명이죠. 그 자기 반복이 많고 해서 참 점수를 매기기 애매한 게 너무 많네요. 그런데 워낙에 작품이 많기 때문에 오랫도록 즐길 수 있다. 다양하게 조금씩 비틀어서 즐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고 해서 그냥 뭐 드래곤볼과 비슷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9점? 9.5? 8.5점에서 9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뭐 이게 뭐 점수를 제가 준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영향력이 있겠냐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저의 십덕지수는 9점인데요. 9점. 제가 러브라이브랑 스타워즈를 8점 줬었나요? 그렇고 아마 드래곤볼을 10점 만점에 10점 줬던 것 같아요. 9점을 준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뭐 아쉬운 점도 많고 한데 이 부분만큼은 그런 연출이나 약간 섬세한 감정선이나 아니면 소년 만화의 어떤 교과서 같은 작품이라는 점에선 한번 읽어보시라. 도움이 되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히트를 치는 드라마도 굉장히 열심히 참조한 작품이니 배울 것은 많다. 뭐 그냥 가볍게 읽으셔도 좋지만 진짜 이런 거를 좀 더 내가 나중에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특히 더 교과서로 삼을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드래곤볼을 9점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엄청나게 저를 동하게 할 10점은 좀 내비두고 그래서 이번에도 9점. 근데 9점을 주는 이유는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 이제 동호 반복, 자기 복제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그 경향이 더 심해졌죠. 워낙 작품이 쌓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변주해내서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만 봐도 뭐 권투를 다룬 카츠 같은 것도 있고 시대극을 표방한 시대극이 진짜 애매하게 한 일곱 빛깔 무지개 같은 것도 있고 레인보우 스토리, 천궁 뭐 이런 네, 맞아요. 해적판으로 그리고 미유키 같은 온전한 어떤 연애 만화도 있고 그것도 이제 약간 근친의 뭔가 느낌을 주는 근친은 아니지만 법적인 근친 같은 느낌? 진배도 마찬가지죠. 약간 더 심해졌어. 그건 그런 작품들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단편을 모아놓은 이제 쇼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모험소년 뭐 이런 것들 봐도 아다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성이랄까 그리고 그런 메시지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동일하지만 이걸 얼마나 잘 주무르고 이걸 펼쳐내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에 든다면은 계속해서 보고 즐길 만한 거리는 된다는 생각에 저는 9점을 줍니다. 이게 뭐 동어 반복이라고는 해도 계속 이렇게 작품을 내준다는 게 어떤 점에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이 동어 반복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비슷한 작가를 떠올리면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자기의 어떤 독보적인 작품을 계속 밀고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복제인 건 확실하지만 어쨌든 아다치 미츠루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된 이상 뭐 그쵸. 우리는 감안하고 보든가 아니면 하나의 장르란 표현이 좋네요. 딱 맞는 것 같아. 그 뭐 휴 그랜트가 매번 뭐 똑같은 작품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늘 듣긴 하는데 바라는 저는 휴 그랜트가 나오는 작품들을 굉장히 재밌게 그냥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의 장르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았네요. 그 장르물이라는 게 뭐 보통 그런 거잖아요.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어떤 요소를 활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스포츠물이나 연애물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다치 미츠루다. 그게 정말 딱이네요. 그러면 마무리하는 시간. 병신년을 환영합니다. 병신년 된 지 꽤 됐죠? 그렇네요. 꽤 됐지만 저희의 이벤트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거. 말머리에 이벤트 달아서 병신년 나의 덕질권장, 덕업상권 뭐라고 해? 나 뭐 말하고 있니? 병신년 나의 확실한 덕업 계획, 포부. 네, 이벤트 말머리 달아서 저희 뭐 팟빵, 카페, 이메일 이런 데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귀여운 콩 베개 인형 보내드릴 겁니다. 베개는 아니고요. 그냥 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0개 인형? 뭔지 보지 않는 이상 감이 안 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인형이에요.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면 카페에 올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의 덕업상권 카페에서 검색하시면은 저희 카페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입이 절실합니다. 네, 강 기자님 그리고 저희 이메일 주소도. 네, 저희 gmail.com이고요. lets덕업 letsduckup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기업주분들에게 우리 팟캐스트 홍보 좀 해야 되나? 저희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위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간접 홍보 다 가능하죠, 그렇죠? 돼요? 광고 가능하죠? 뭐 하고 있으니까 이미 3M 광고도 아까 했고. 맞네. 돈 받기 전에 사전 광고. 좀 더 많은 상표를 노출시켜야겠군요. 알아서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이렇게 알아서 광고를 해주면 안 해. 뭐 굳이 뭐 우리가 돈 내고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JSA의 초코파이 나오는 씬 있잖아요. 그 돈 한 푼도 못 받고 한 거거든요. 거기서 오리온이 아예 우리 안 줄래라고 한. 하긴 뭐 그런 말 없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광고 역할을 그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다치 미츠루 편은 이걸로 끝을 내고요. 아우 힘드네요. 뭐 더 할 일은 없겠죠. 아다치 미츠루로 있을라나? 미유키? 혹시나 하는 얘긴데 이제 뭐 돌아가시면 51년생이면 아직 그래도 저기 100세 인생이니까 죄송합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한 30년은 더 아직 물론 정정하시지만 우리가 먼 훗날에 51년 이 모든 작품을 한번 되짚는 시간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카즈야가 그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네? 물론 아다치 미츠루를 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욕되게 하는 건 아니고. 자, 아무튼간 패륜 진행자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다치님 새해에는 더욱 오겐키 데스까? 아다치 미츠루 편을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스피드 한번 외쳐주시죠. 그럴까요? 네. 덕질권장 프로젝트 덕업 상권. 여기는 덕업 상권. 들리나요? 지금은 1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듣고 있나요? 여러분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희 덕업 상권 구독 좀 제발 해주세요. 이러다가 조만간 폐지각.
청취자 응답하라 오버.